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전망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올해 초기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3월에 있었던 정찰풍선, 이른바 말하는 정찰풍선 사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양측이 뭐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위기 구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19일에 이제 블링컨이 베이징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화와 디리스킹을 추구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하면서 중국을 좀 안심시키는 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말만 뻔질을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 그랬더니 또 옐런이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옐런하고 좀 얘기가 잘 되지 않았어? 그랬더니 옐런이 무슨 힘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걔는 뭐 우리 보고 우리가 채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 필요해서 온 거지 뭐 우리가 걔한테 받을 게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캐리도 갈 거야. 그랬더니 캐리는 와서 기후변화 우리한테 사정할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뭘 원해? 그랬더니 러몬드가 와야지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무부 장관인데 우리한테 하는 모든 그 경제 압박 조치들의 핵심은 그 사람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전화할게 그랬어요. 뭐 되지도 않는 소리였죠. 근데 정말로 또 러몬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관찰자로서 미국이 중국을 관리하려고 드는구나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뭐냐면 정찰풍선을 수거하고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했는데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계속 때려야겠다 생각했으면 그걸 계속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덮어버렸죠.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관들이 가고 하면서 러몬드까지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은 미국의 의도가 있겠구나 뭔가 관리하려고 드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 측에 또 물어봤죠. 야, 그럼 러몬드 갔으니까 이제 너네 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쁘진 않은데 아직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나기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잘 봐가지고 되면은 뭐 미중 정상회담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분위기도 좋지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너네가 행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건 중국 친구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한 말입니다. 미국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시진핑이 에이펙에 가서 만났다는 것은 그러한 그 행동에 대한 여지와 기대가 아직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갔다 온 다음에도 한 말이 뭐냐면은 중국 측에서는 행동을 보겠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에게 계속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바라는구나. 중국이 바라는 행동은 도대체 뭐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출 통제라든가 투자 통제 정책 이런 게 변화하길 바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에 대한 FDA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는 것보다 외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투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억 달러가 FDI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외국 투자가 계속 들어와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인민들의 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뭐 공급망 배제가 가져오는 중국에 대한 충격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전에 트럼프 때도 무역 제재할 때도 중국 친구들이 경제 나쁘다는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경제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교적인 측면에 봤을 때 시진핑이 바이든을 만나서 요구했던 거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냉전이라는 것은 미소 냉전 구조처럼 완전 결별로 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전히 공식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목표는 명확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붙어서 싸우지 말고 최소한 갈등하고 경쟁 긴장은 하더라도 최소한 붙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우리의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해서 중국을
따라잡는 거다.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냉전으로 가버리면은 시간이 내 편일 수가 없게 막다른 골목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대만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왜 대만 문제가 중요하면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데 있어서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말했던 이른바 그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서브 드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흥국몽이에요.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그 흥국몽이 있고 또 하나는 강군몽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인류 군대가 돼서 미군을 따라잡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통일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시진핑이 외쳤던 중국몽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시간에 의해서 중국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데 이 통일몽은 중국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 대만이 있고 미국이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중국은 행동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뭐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재성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이 패권국과 부상국 사이의 전략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이스태블리스트 파워인 미국이 라이징 파워인 중국에 대한 목표는 굴복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끈을 놓았다 줄였다 할 수는 있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혹자들은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내년에 이제 뭔가 완화된 조치를 내놓는다든가 또는 이것이 이제 좀 더 부드러운 측면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논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 인식의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에 갑자기 뭐 이렇게 조금 더 유화적인 방면으로 돌아설 거라고 보이지는 않았고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유화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단지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근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국내 정치적인 대선도 있고 기타 다른 글로벌 사안에서 협조 필요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 너무 빨리 경제적으로 하드랜딩 할까 봐 두려워할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게 재밌는 게요.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당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국가 주석이 됐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강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강하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게 3%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를 이제 5% 초반으로 잡았는데 올해 5% 초반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은행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진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등등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른바 피크 차이나론이 올해 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프트 랜딩이 미국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바라보고 또 자기들만의 그 세계 두 번째 국가로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대내 경제 안정의 문제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지배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하강하고 중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자세한 상황을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중국은 지금 실업률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개혁 개방 이후에 최고로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더욱이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친강 외교부장이라든가 리상투라든가 이게 국무위원이에요, 둘 다. 국무위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중국에 있는 관료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과 이 어떤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옛날에는 은퇴하면은 그냥 이제 자유로웠는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 시진핑 집권 2기에. 그래가지고 은퇴한 이후에도 추적해서 조사 처벌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미중 관계인 거죠. 중국이 국제 질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원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동 협조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칼은 미국에게 주어져 있지 중국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쓸 걸로 예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이에요. 이게 이제 시진핑 3기를 들어가면서 중국이 내세우는 외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 특색적 대국 외교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표음문자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표음문자인데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표의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모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특색적 대국 외교라는 걸 얘기했는데 올해 있었던 3월 양회에서도 또 중국 특색적 대국 외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이 직접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이른바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이게 이제 시진핑 3기에 중국이 국제사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의 그 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중국의 의도대로 내년에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내 경제 사회 안정은 제가 볼 때 긍정보다는 부정의 측면이 좀 더 높을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중 관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그 하드랜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나가지 않는 선에서 중국을 요리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다만 중국이 알면서도 속 썩으면서도 참아야겠지만 참을 수 없는 요인은 대만 문제다. 내년 1월 13일 날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독립지향적인 민진당 후보가, 지금 집권 민진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라이칭더라고 하는 후보인데 이 사람은 지금의 그 차이잉원 총통보다도 더 독립지향적이고 더 중국을 싫어해요. 때문에 차이잉원이 집권했을 때는 중국이 1년 동안 시간을 줬습니다. 차이잉원한테. 경제제라든가 교류 단절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1년 동안 시간을 줬는데, 만약에 라이칭더가 승리하게 되면은 1년이라는 시간 자체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양안 관계는 물론이고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걸 볼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뭐 중동까지 파고들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얘기하고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굉장히 미국적 관념과 틀 속에서 교육책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진국이잖아요, 미국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잘 몰라요, 학생들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미국은 얘기한 게 규칙 기반 질서 아닙니까? 규범 기반 질서, 규칙 기반 질서. 중국이 얘기하는 건 국제법 기반 질서예요. 국제법 기반 질서. 국제법은 유엔의 룰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투표를 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이긴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4, 5년 사이엔 아마 거의 중국이 다 이겼어요. 그건 뭐냐? 이른바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가 1인 1국 1표로 했을 때는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중국이 이걸 절대로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중 관계인데요. 11월 그 APEC 정상회담 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중국과 멕시코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안 열렸죠. 우리가 정상회담을 원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거절한 거죠. 걷어찼고 작년 11월 회담에서는 중국이 우리한테 매달렸는데 우리가 도착해서야 답변 줘가지고 거기서 만났고, 근데 이번엔 이제 우리가 차인 꼴이 됐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잘하면 상반기에 열릴 수도 있고 뭐 못하면 또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반기를 목표로 또 뭔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이 기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G20에서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그거는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라 다자무대에서 만나는 거죠. 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가 에이펙 주최국이죠, 대사님. 아니, 그걸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면 또 아니네. 그럼 또 에이픽에서 어쨌든 그냥 다자무대에서 이건데 그러면 시진핑이 오는 게 쉽지 않네요. 왜냐면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일단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일단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담에 총리가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석이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총리와 주석이 같은 나라를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일중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중국 총리가 온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시진핑이 올 가능성은 상당히 거의 낮아지는 꼴이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되 이제는 총리가 오지 말고 정말로 정상인 시진핑이 오는 방향으로 이걸 좀 우리 정부가 끌어나갈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시진핑의 인식이 중요한데요. 좀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한중 관계의 문제는 중국에게 있지 않고 한국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풀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아랫사람들이. 왕위는 사실 한중 관계를 굉장히 잘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진핑의 그러한 인식이 왕위의 행동을 이제 제어하고 스탑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중국은 스스로가 이제 대국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할 때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은 자기네가 뭔가 그 나라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가서. 근데 이게 중국이 달라졌어요. 워낙 이게 이제 그 이익 중심적인 그리고 경제 중심적인 세계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시 주석이 간다면 한국 너네는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우리한테도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좀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사실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물론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치 국가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런 시진핑 방안을 수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거는 아마도 이제 상당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파급 영향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제가 이제 정책기관에 있는 사람처럼 재미없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